토끼와 고양이. 루신 1922년. 우리 집 뒤처에 살고 있는 셋째 댁은 여름에 그녀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흰 토끼 한 쌍을 샀다. 이 한 쌍의 흰 토끼는 젖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듯 짐승이라지만 보기만 해도 정말 천진난만했다. 그러나 작고 새빨간 긴 귀를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며 눈에는 겁먹은 눈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서 태어난 곳에서와 같은 안도감을 잃어버린 듯했다. 이런 짐승은 절에서 제를 올리는 날 절간 앞에 서는 장마당에 직접 가서 산다면 한 마리에 고작 20전 정도면 될 텐데 하인을 시켜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셋째 댁은 1원이나 값을 치렀다. 아이들은 물론 대단히 기뻐하며 왁자지껄 떠들면서 토끼를 둘러싸고 보았다. 어른들도 둘러서서 보았다. 그리고 S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달려와서는 곧장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재채기를 한번 하고서는 몇 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셋째 댁이 S야, 물면 안 돼. 알아들었지? 라고 야단치며 S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자 S는 뒤로 물러나 그 후로는 물려고 들지 않았다. 이 한 쌍의 토끼는 뒤쪽 창밖에 있는 작은 뜰에 갇혀있는 때가 많았다. 듣지 않은 녀석들이 벽지를 물어뜯기를 매우 좋아하고 또 곧잘 가구의 다리도 깔아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작은 뜰에는 야생 뽕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오디가 떨어지면 토끼 새끼들은 그것을 먹기 좋아했지만 먹으라고 넣어준 시금치는 먹지 않았다. 까마귀나 까치가 내려오려고 하면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뒷발로 땅을 힘껏 차며 폴짝 뛰어오르는데 마치 눈덩이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 바람에 까마귀나 까치는 놀라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가 몇 번 그러자 다시는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았다. 셋째 댁의 말에 의하면 까마귀나 까치는 고작 먹이나 많이 낚아채리는 것일 뿐이므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나 밉살 맞은 것은 그놈의 커다란 검은 고양이다. 놈은 줄곧 낮은 담 위에서 사납게 노리고 있으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행히 S가 고양이와는 원수지간이므로 설마 큰일이야 없겠지만 말이다. 아이들은 그놈들을 잡고는 곧잘 장난을 했다. 그놈들은 얌전하게 귀를 세우고 코를 벌렁거리며 작은 손바닥에 얌전히 서 있다가 틈만 나면 살짝 뛰어내려 달아났다. 밤에 놈들이 자는 잠자리는 안엔 짚을 깐 작은 나무 상자인데 창문이 있는 뒷곁의 처마 밑에 있었다. 이렇게 몇 달을 보낸 후 그놈들이 갑자기 흙을 파는 것이었다. 그 파는 솜씨가 정말 재빨랐다. 앞발로 긁고 뒷발로 차내는데 한나절도 못 되어서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니 한 놈의 배가 다른 한 놈의 배보다 훨씬 컸다. 이튿날 그놈들은 마른 풀과 나무 잎을 구덩이 속에 물어다 넣느라고 한나절 이상이나 부산을 떨었다. 모두들 또 새끼 토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했다. 셋째 댁은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토끼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 나의 어머니도 그놈들의 가족이 번창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태어난 놈들이 젖이 떨어지면 두 마리쯤 얻어다가 우리 집 창문 밖에 놓고 기르자고 하셨다. 그 후로 놈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 속에서 살았다. 때때로 나와 먹이를 먹기는 했지만 어느새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미리 식량을 옮겨 구덩이 속에다 저장해 두었는지 아니면 먹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열흘쯤 지나 셋째 댁이 나에게 말했다. 그 두 마리가 다시 나왔어요. 아마도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앞놈의 젖이 퉁퉁 불어 있는데도 들어가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인 흔적을 볼 수 없거든요. 그녀의 말을 듣자니 화가 나 있는 듯 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 나무 잎조차 움직이지 않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곧 그 소리를 찾아가 보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셋째 댁의 뒷곁 창문에 기대서 무엇인가 보고 있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정원안을 뛰놀고 있는 한 마리의 새끼 토끼였다. 그 새끼 토끼는 그의 부모가 팔려왔을 때보다 훨씬 작았지만 벌써 뒷발로 땅을 차며 폴짝폴짝 뛰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또 한 마리의 새끼 토끼가 구덩이 입구에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금방 숨어버렸는데 그 녀석은 틀림없이 저놈의 아우일 거라고 다투어 내게 일러주었다.
그 작은 것이 혼자 풀잎을 주워 먹으려 하자 어미 토끼는 허락할 수 없다는 듯 입으로 뺏어버렸다. 그렇다고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웃자 그 작은 것은 놀랐는지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어미 토끼도 구덩이 입구까지 따라가서는 앞발로 새끼의 등을 밀어넣은 다음 진흙을 긁어다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 후로 작은 뜰은 더욱 떠들썩해졌고 창문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큰 놈도 작은 놈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무렵은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셋째 댁은 토끼들이 그 크고 검은 고양이의 이빨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며 날씨가 추워서 숨어 있을 뿐이고 해가 비치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말해 주었다. 해가 나왔으나 토끼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들 잊어버리고 말았다. 오직 셋째 댁만은 언제나 놈들에게 시금치를 먹이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늘상 생각하고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창 너머 작은 뜰로 나가보았더니 담벼락 구석에 또 하나의 다른 구덩이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 다시 예전의 구덩이를 살펴보았더니 입구에 희미하게 발톱 자국이 잔뜩 나 있었다. 그 발톱 자국은 아무리 어미의 것이라 치더라도 토끼의 발톱치고는 너무 컸다. 그녀는 항상 담 위에서 도사리고 있던 그 크고 검은 고양이를 의심했다. 그녀는 구덩이를 파헤쳐 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호미를 가지고 나와서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미심쩍어하면서도 의외로 흰 토끼 새끼가 발견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파보니 출산할 때 깔았던 것으로 보이는 썩은 풀더미 위에 약간의 토끼털이 보일 뿐 그 외에는 썰렁하기 짝이 없었다. 눈처럼이던 토끼 새끼는 흔적도 없고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는 구덩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아우 토끼도 볼 수가 없었다. 분노와 실망과 처량함으로 셋째 댁은 다시 그 담장 아래의 새로운 구덩이를 파헤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을 대자마자 큰 놈 두 마리가 맨 먼저 구덩이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곳으로 이사를 왔구나 하는 생각에 그녀는 무척 기뻤다. 그녀는 계속 파고 들어갔다. 바닥까지 팠더니 이번에도 풀잎과 토끼털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아주 작은 토끼가 7마리나 자고 있었다. 온몸이 연 분홍색으로 자세히 보니 눈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셋째 댁의 지난번의 추측은 역시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7마리의 새끼 토끼를 모두 나무 상자에 넣어 자기 방으로 옮겨왔으며 어미 토끼도 상자 속에 밀어넣고 강제로 젖을 먹이기로 했다. 셋째 댁은 이 뒤로 검은 고양이를 몹시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어미 토끼의 하는 짓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애초에 2마리가 해를 입기 전에 또 죽은 놈이 있었을 게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놈들의 출산이 한 번에 2마리일 리는 없기 때문에 젖을 받아먹지 못한 놈들은 먼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아마 맞는 말일 게다. 지금도 7마리 중 2마리는 깡말라 있다. 그래서 셋째 댁은 틈만 있으면 어미 토끼를 붙잡고 배 위에서 새끼 토끼를 한 마리씩 순번대로 젖을 먹이되 많이 먹거나 적게 먹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는 내게 저렇게 번거롭게 토끼를 기르는 법은 여태 들어보지 못했으니 아마 둘도 없는 보배 목록에 끼일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흰 토끼 가족은 더욱 번성하였고 모두들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나 이 이후로 나는 매우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아서 그 2마리의 어린 생명들을 생각했다. 결국 사람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만 것이다. 생물의 역사에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S조차도 짓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옛날의 일을 생각했다. 이전에 내가 회관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큰 느티나무 아래에 비둘기의 털이 가득 흩어져 있었다. 매의 밥이 된 게 분명했다. 그러나 오전 중에 사원에 와서 청소를 해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곳에서 하나의 생명이 끊어졌으리라는 것을 누가 알 것인가. 또 한 번은 서사 페루를 지나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마차에 치여 죽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돌아올 때는 벌써 치워버렸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걷고 있었으니 그곳에서 한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여름밤이면 흔히 창밖에서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도마뱀 따위에게 잡아 먹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그런 것에 마음을 써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결코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가령 조물주에게 비난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가 너무 멋대로 생명을 만들고 또 너무나 멋대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야옹 하는 소리가 났다. 또 고양이 2마리가 창밖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슈인아, 너 또 고양이를 때리고 있구나? 아니요, 저희들끼리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얻어맞을 놈들인가요? 이전부터 어머니는 내가 고양이를 못살게 구는 것에 불만이셨다. 지금 어머니는 어쩌면 내가 새끼 토끼를 동정하여 고양이에게 뭔가 심한 짓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것일 게다. 분명히 나는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양이의 적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나는 옛날에 고양이를 해친 적도 있고 보통 때도 자주 고양이를 때린다. 특히 그놈들이 교미하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은 그들이 교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울음소리 때문이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미한다고 해서 그렇게 법석을 떨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하물며 검은 고양이가 새끼 토끼를 죽인 판이니 내가 아무리 고양이를 들볶아도 대의 명분은 서는 것이다. 어머니가 너무 고양이를 감싸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결에 애매하고 불만스러운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다. 조물주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비록 그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나 나는 그에게 반항하지 않을 수 없다. 저 검은 고양이가 언제까지나 저 담장 위에서 거만하게 활보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정하자 나도 모르게 책장에 숨겨둔 청산가리 병으로 눈이 갔다.